이 난자하고 정자가 이제 유전자 반씩 가지고 와서 수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생체 에너지로 바꿔서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100% 난자로부터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쪽이 아빠 쪽보다는 좀 더 영향을 준다. 근데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뭐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것은 GS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형범입니다.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난자하고 정자가 이제 유전자 반씩 가지고 와서 수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100% 난자로부터 오죠.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생체 에너지로 바꿔서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조건이 좋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쪽이 아빠 쪽보다는 좀 더 영향을 준다, 그런 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마터널 이펙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뭐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것은 아이가 이제 엄마 모태에서 잉태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발육이 성공적이었을 때 머리도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영향은 뭐 전체 비중으로 봐서는 10% 20%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전자 중에서도 굳이 따진다면 엄마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이 더 높다면 그건 인지 발달과 같은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뭐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회복력이 빠르다던가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스태미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전적 요소는 뭐 10% 20%로 본다는데 환경적 요소도 사실은 10% 20% 봅니다. 전반적인 학업 경쟁력 이런 데서는 환경이 훨씬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계층이 있거든요. 얘한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는, 아니면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이것도 분명히 환경적 요소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뭐 책이 많다든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걸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든가, 그런 것도 환경적인 요소고요. 그야말로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또 오염되지 않은 물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에 있고,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요새와 같이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많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는 동네에 학원이 많아요. 사교육이 발달돼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요소가 뭔가 차이가 날 정도가 되려면 동남아시아나 무슨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아주 그 환경이 처절할 정도로 나쁜 데와 선진국, 개발이 끝난 그런 곳의 정도 차이는 나야 환경의 영향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군지냐 아니면 중소도시냐 이런 정도에서는 사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발육의 상태, 발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 아이의 인지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큰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나쁜 환경이 없으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어떤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것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 시켜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그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어른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언어 수준, 그 집에 뭐 책이 많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책을 뭐 수시로 읽는 어떤 그런 생활토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학습 습관을 성장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최상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미취학 기관에서도 아이들을 좀 경쟁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적에 그런 걸 자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부모님들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돌려야 되는 그런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평가 시스템이 보는 관점이 실제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취학 아이들 혹은 저학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는가, 다양하고 신선한 자극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같이 즐길 수 있는 교우 관계가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아이들을 어디다 끌어다 앉혀놓고 지필고사를 보게 해가지고 성적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을 평가한다는 건 적합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좋은 학습 태도, 습관, 보이지 않게 축적해야 되는 교양이랄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학교과의 성적 평가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성적이 좋게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까지 아이가 독서 수준이랄까,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꾸준하게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의 평가 방식으로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이제 수학을 가지고 평가하는 쏠림도 좀 심한 편인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수능 평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떤 평가도 되게 크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게 있다. 하나는 문해 능력, 독해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과학적인 능력이다. 말하자면 수학을 체계적으로 잘 차원 높게 공부해가지고 과학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아니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원리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 수과학적 능력, 그 두 개 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에 대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본인의 학습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숙성도를 봐서 적절한 수준의 효과적인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높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해 능력으로 뭉뚱그려 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그쪽에 투입하는 시간, 얼마나 다양한 문장들을 깊이 있게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독서 시간을 충분히,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수준에서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점수로 반영하는 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에 자꾸 의존하고 그 평가에 매몰되지 마시고 꾸준하게 어떤 다양한 텍스트를 자기 주도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데 좀 주력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는 분명히 높은 학업 경쟁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뭐 아이가 잘 되라고 노력을 하지 아이 망치려고 그러진 않겠으나, 왜곡된 부작용으로 인한 이제 잘못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끝이지 않고 이게 이제 자녀와의 지나친 갈등으로 비화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이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모가 되지만 않아도 80~90% 성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러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하고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최소화시키되 아이의 자기 주도성, 자신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을 들일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말하자면 티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 눈치를 못 채는, 아이는 엄마가 깔아놓은 좋은 배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잘 됐네요 뭐 그런 느낌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티가 나가지고 엄마가 나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네, 아니면 나는 엄마 말만 들으면 잘 되는 건가 봐, 이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그런 엄마가 되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놀이와 학습이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자면 아이가 재밌게 잘 놀다 보면 이제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여러 가지 협업 능력, 심지어는 교우 관계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만 10살, 뭐 11살, 하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앉혀놓고 텍스트를 읽고 막 문제를 풀고 평가를 받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런 거 위주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체험한달까, 아니면 많은 것을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에 넣어주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앉아서 이것 좀 풀어, 아니면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워, 아니면 연산을 좀 연습을 해. 그런 것보다는 박물관, 과학관, 천문대, 하다못해 놀이공원, 맛집 여행,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건축물도 좋고 산도 좋고 강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에 넣어주는 노력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어느 학원에서 무슨 레벨 테스트 본데 이거 꼭 봐야 돼. 그거 하고 여행 계획이 잡혔어.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티켓을 줬어.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유년 시절에 많은 활동을 하고 눈에 넣어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무슨 얘기인지를 보다 훨씬 실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해도 훨씬 깊이 있는,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삭제해버리고 억제해버리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런 기출문제 푸는 테크닉이랄까 아니면 습관이랄까 그런 것에 매몰시키는 극히 이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소위 컨설팅이라는 그 활동 자체를 시작한 건 대충 한 18년 된 것 같은데, 초창기에 만난 가족들 중에서 애들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된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성과 아니면 좋은 학교에 입학한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체험학습을 아주 어렸을 때 신나게 재밌게 많이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 어렸을 때부터 뭐 학원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랭킹을 뭐 꾸준하게 해와가지고 계속 경쟁력을 가졌다고 봤던 아이들이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는 케이스보다 유년 시절에 그렇게 많은 체험 학습에 이제 그야말로 신이 나서 놀던 친구들이 어느 시기가 돼서 공부를 시작했더니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했음에도 굉장히 일취월장하더니 결과적으로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탑스쿨에 무난히 진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거고요. 그건 뭐 선생님이 본 몇 사람만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학술적인 근거들도 다분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없으니 남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글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것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 것들을 골라낸 게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시험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가공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선조들이 혹은 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직접적인 자기의 경험의 폭이 넓으면 그런 교과서든 책이든 시험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좀 더 강력하게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체험학습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죠. 맨날 재밌는 거 놀러만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의 뭐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적절하게 가고, 과학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가고, 아이의 어떤 인지 능력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요새는 뭐 수학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구조화시켜서 시켜준다면 더욱 좋겠으나, 사실은 아이가 즐거운 체험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와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도 건강하게 다져질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집안이라는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낯설고 아니면 새롭고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네 하는 새로운 것과의 이 접촉에서 생기는 긴장, 도전 과제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그 적응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시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차피 입시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그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기간 동안은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당연히 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머니들의 초조함이거든요.
것처럼 자꾸 아이들을 비교 경쟁시켜가지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압력 그런 것에 이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학원 마케팅은 불안감을 자꾸 조성해서 안 되겠어. 우리 애도 빨리 학원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태워가지고 확실하게 돌려야 되겠어. 쥐어짜야 되겠어. 이런 걸 자극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거기 지나치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뇌리 속에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지필고사 경쟁력에서 밀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함에 시달리면 그런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 주어진 여건 내에서 선택지가 있다면 좋은 박물관 아니면 전시시설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아껴서 학원에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아니면 레벨 테스트 날짜를 놓치면 곤란하니까 이거 포기하고 거기 가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분명히 이제 가치가 거꾸로 되었다. 앞뒤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 스포츠 팀의 리더를 해봤어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액티비티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는 좀 공부를 게을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요. 뭐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역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교과 내용이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혹은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일선 교사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아이들이 토론을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높아진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 과정이나 대학교에서 수시 입학 선발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시스템은 구태의연하게 옛날 그대를 답습하고 있을 것이야 하는 좀 선입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말이 잘 믿겨지진 않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워낙 국제화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학문적인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조금씩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옛날같이 지필고사 성적, 랭킹, 순위 뭐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게 지나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좀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잘 잡고 아이들한테 성장할 수 있게 애써야 된다는 게 제 뭐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라든가 유럽 축구리그에 진출한 축구 선수들 혹은 미국 메이저리그나 뭐 아니면 일부 리그에 진출한 야구 선수들 아니면 뭐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 수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아이돌이 돼가지고 연예계에서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목표를 잡고 공부시키고 아니면 준비시키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 선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러면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냐고 공부를 시켰는데요. 성적 향상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운동만 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공부 성적이 확 올라가지? 그런 게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얘가 운동선수로서 일정한 기량을 보였다는 건 얘가 머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있는 아이가 운동만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더니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운동을 아주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뇌가 있어요. 두뇌가 있는 아이가 운동을 하는 그 태도를 학업에 딱 집중을 시켰더니 굉장히 빠른 성적 향상을 보여준
사례, 결국은 진짜 대학까지도 좋은 대학을 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예체능 활동이라도 어렸을 때 아주 몰입을 해서 굉장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많은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얘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공부를 축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사례도 충분히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학교 공부나 뭐 학원에서 기출문제 푸는 것이라는 게 상당히 효율이 생각보다 낮네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학교가 해서 하는 공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내용들이고, 중학교 끝에 가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원이라는 고등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따로따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체능 활동을 어렸을 때 신나게 혹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이 아이의 능력치를 키워주고 혹은 인지 발달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 이거 하느라고 공부는 포기해야 돼,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의 커리큘럼은요, 평균적인 수준을 근거로 가지고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지능 지수에 따라서 사실은 적절한 선행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선행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고 공교육 시스템을 막 흔들어대는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약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이가 갖고 있는 속도, 인지 발달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의 선행학습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학습을 학원에다 맡겨가지고 학원이 만드는 그 일률적인 속도에다 맞추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인지 발달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은 애인데 학원 프로그램에 얹어가지고 선행만 해가지고 아이가 경쟁력,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그런 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력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에 대한 의욕이라 이런 걸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행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놓게 되면 학원 커리큘럼도 얘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 돼가지고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지루하고 나를 피곤하게만 해요 하는 그런 것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상당히 이제 내공이 있는 선생님, 말하자면 공부하는 컨텐츠에서도 아주 폭이 넓고 수준도 있는 선생님이 얘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얘의 눈높이를 잘 맞춰가면서 재밌게 끌어주고, 얘가 역량이 됐네 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것들 개안을 시켜주면서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끌어주고, 얘가 좀 느린 아이다, 이해도가 떨어진 아이라면 친절하게 반복적인 설명을 또 아끼지 않는 그런 1대1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의 인지 발달의 속도를 적절하게 잘 객관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적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저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가 명민하든 명민하지 않든 130, 140 막 넘어가는 그런 아이의 부모들조차도 얘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자기의 그냥 느낌으로 그걸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객관적으로 한 번 정도는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 번 정도 평가한 그걸 기준에서 그걸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의 속도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선행이 됐든 아니면 반복 학습 혹은 복습 활동이든 아이한테 적절한 수준으로 좀 도와주면 그 아이의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선 선택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